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제 설명부터 먼저 드릴 건데 너무 이른 아침부터 다들 딱 오늘이 설명의 시작 시즌이어가지고 너무 바쁘셨죠. 그래서 우선 제 설명에는 전반적으로 상일여고 영어가 일단 아이들이 배정된 지 지금 너무 며칠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선 어머님들 가장 궁금하신 게 상일여고라는 학교는 대체 영어가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사실 강동구에 있는 여타 다른 학교들이랑 혹시 다른 점이 있는지 영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점들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제 설명 간단하게 마치고 바로 상일여고 내신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제가 상일여고 내신 전담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이름은 강미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한국외대 영어교육학과 4번배를 나와서 저는 원래 교사를 사실 조금 오랫동안 임용을 해서 했었는데 오랜 시간 하진 않았는데 이제 가르치다 보면서 제가 충분히 학원 쪽에 전 강의력을 향상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커서 교사를 관두고 바로 강사를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 기존에 양력 잠깐 설명드리면 저는 원래 서울아카데미 은영관, 고등부, 강동국지 명강 이런 데 있다가 생각의 차이에 이제 영어 내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고등학교 막 입학을 하셨으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중등과 고등 영어의 차이점이 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중등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잠깐 보니까 중학생은 보통 내신이라고 하면 어머니들 딱 한 3주, 4주 정도 잡고 보통 본문이 2개 정도가 시험범위예요. 그래서 다들 아이들 시험범위 중간고사 뭐야? 라고 하면 3, 4가가 시험범위야, 5, 6가가 시험범위야 이렇게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중학교는 사실 분량이 굉장히 적어요, 내신이. 그래서 본문도 내신이 적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따로 모의고사 지문이라든지 외부 지문은 따로 없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일단 어법 자체가 지금 통합어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중학교 어법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한테 이번 내신의 어법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관계대명사야. 이번 내신의 시험범위 어법이 뭐야? 라고 하면 투부정사야 이런 식으로 어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때 어법은 투부정사, 이번 기말고사 때 어법은 관계대명사 이러면 아이들 성향상 어떨까요? 무조건 그 어법만 그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문제를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학교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현상은 내가 관계대명사에 관한 그 기본 어법 문제만 미친 듯이 풀다 보니까 그냥 그 어법이랑 비슷한 문제를 이제 학교 선생님들 대부분의 중학교는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그냥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 어법은 마스터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시험 문제에 비슷한 어법이 똑같이 나오니까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가장 큰 차이점이 통합어법이라는 건데요. 이 통합어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우리 이번 중간고사의 어법은 뭐야?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일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아이들이 어법을 다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선생님들이 문제 출제를 하시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본문을 주고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게 이제 바로 고등학교 기본 어법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일여고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 어법상 틀린 걸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대표적으로 내는 학교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어법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5배 정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딱 시작할 때 가장 느끼는 문제가 선생님 이거 어떻게 받겠네요? 이걸 제일 먼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는 본문 그냥 2개가 시험범위였는데 고등학교는 상일여고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 2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모의고사 하나가 이제 통째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모의고사는 이제 18번부터 45번까지 지문이 번호가 있는데 이제 그게 거의 상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30번부터 45번까지 정도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총 합치면 중학교 수준의 한 4배, 5배 정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일여고 내신을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대체 뭐가 다른 학교랑 좀 구별점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먼저 드리면 교과서 본문이 출제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상일여고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다른 여타 인근에 있는 강동 고등학교에
다 기본적인데 상일여고는 뭐 능률빙이라는 교과서를 보통 사용을 하고요. 변함이 있지 않은 이상 상일여고가 아무래도 사립학교잖아요, 어머님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립 학교와 공립학교가 약간 차이점이 있거든요. 문제 출제 경향이 있어서. 근데 사립은 특히나 기출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번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똑같은 영어 시험 문제를 똑같이 내시는데 저가 현재 교사였었어서 알지만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창조하는 문제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계속 냈던 기출을 좀 비슷하게 많이 출제를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듣기 포함 모의 변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건 이제 상일여고의 약간 특징이긴 한데 다른 고등학교는 보통 영어 수행평가라고 하죠. 그거를 듣기를 따로 수행을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강동구에서 강동고등학교랑 상일여고만 애초에 중간고사 시험지, 기말고사 시험지에 1번부터 6번까지가 듣기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중간고사가 100점 만점이면 그 중에 10점 정도가 듣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저희가 우리 중학교 친구들 특히나 듣기 되게 쉽잖아요. 중학교 듣기 쉽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내신 듣기는 약간 다르게 출제가 될 때 서술형이 출제가 됩니다. 듣기 서술형 굉장히 생소하죠. 근데 이제 시험지 자체에 듣기 서술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일여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신을 시작하면 어머니들 100점 만점에 10점 절대 날릴 수 없거든요. 내신에 있어서는. 그래서 듣기 서술형 준비를 따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일여고 특징이고요. 그리고 서술형은 제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써놨는데 제가 여타 다른 학교들 다 맡아봤지만 상일여고 서술형은 꽤 까다로운 편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특징적인 부분이 좀 특징적인데 제가 좀 이따 서술형은 왜 까다로운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일여고 체크 포인트는 어휘가 출제가 이 정도 되고 서술형이 이제 저런 식으로 고난도 서술형이 나오고 문법은 사실 이거는 고등학교 공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범위 분량 자체는 보통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교과서 2지문, 모의고사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휘가 제가 4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다른 학교와 차이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어휘만 따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고등학교가 꽤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도 알고 계시는 뭐 능률복화 무슨 문제지 어휘 마스터, 워드 마스터 3천 이런 문제지 다들 듣고 계시죠.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그런 외부 교재 자체가 학교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일여고는 어휘집 자체가 시험 범위는 아닌 그런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실제 그러면 기출 유형 저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상일여고 어법이 꽤나 까다롭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문제 자체를 읽어보시면 아마 딱 감이 오실 텐데 객관식 어법이 한 7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문제 아까 듣기가 한 6문제 정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나머지 시험 문제가 30문제 정도인데 그럼 거의 절반 이상이 어법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이게 이제 작년 시험지 기준으로 제가 이제 출제 경향을 갖고 왔는데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2개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말은 과연 이 지금 보기에 있는 동그라미 어법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셨을까요? 절대 언급을 안 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통합어법이기 때문에 니네가 이미 어법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뭐냐? 이게 지문이 시험 범위이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조건 본문을 외우고 선생님이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거 고르시오라고 하면 이 본문 외운 거랑 약간 다르게 생긴 걸 고르면 사실 중학교 때 그게 정답이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여기 문장 자체를 그냥 다 변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럼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외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외우는 게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내가 외워봤자
그 어법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결국 이 문제는 틀리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 어법을 가르치지 않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한 6개 정도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여고 친구들은, 사회여고 친구들은 미리 기존에 나올 수 있는 본문에서 나올 수 있는 변형 어법을 충분히 정말 숙지를 한 이후에 미리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해야 이런 거를 이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어휘 문제는 사실 그렇게 분량이 크진 않는데요. 어휘 문제도 그래도 상일여고는 꽤나 나오기 때문에 제가 몇 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BC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 적절한 걸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일여고는 어휘가 생각보다 너무 까다롭게 나오지는 않는 학교 중 하나예요. 그래서 차라리 공부를 어휘와 어법 중에 뭘 더 준비를 해야 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내신 공부할 때는 어법 위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게 상일여고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휘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 어휘도 학교 선생님들이 바꿔내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존에 본문을 충분히 학습을 한 아이들이라면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어휘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difficulty, difference 이런 거는 중학교 3학년 수준의 어휘입니다. 어머님들도 드시면 different 다 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준의 어휘는 사실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본문만 충실히 학습을 했다면 아이들이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휘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그 다음에 제가 서술형, 아까 방금 까다롭다고 미리 말씀드렸었죠. 상일여고는 서술형이 굉장히 까다로운 학교 중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보면 우선 다른 학교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배점입니다. 배점이 어머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문제가 몇 점이에요, 지금? 8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내가 객관식을 싹 다 맞아도 서술형 하나 틀리면 100점 만점에 92점이 나온다는 말인 거죠. 서술형 2개 틀리면 이미 80대로 내려가 버리는데 80대는 내신 3등급이 나오기 조금 어려운 그런 3등급 정도까지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 공부시키시면 당연히 1등급부터 뭐 3등급까지는 내 아이가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들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일여고는 서술형 위주의 내신 수업 무조건 진행을 해야 합니다. 객관식은 기본적으로 다 맞게 어법 위주로 진행을 하고 서술형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배점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되고 그럼 과연 서술형은 이제 뭐가 나오냐라고 보면은 자, 일단 이게 대표적인 서술형 문제인데요. 자, 이 부분도 제가 까다롭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상일여고 서술형이. 근데 그 까다로운 이유가 보시면 다음 문장이 요약문이 되도록 조건에 채워서 쓰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이제 배웠어요. 그럼 그 본문을 요약해서 쓰는 거예요. 자, 이 유형은 다른 학교도 다 나옵니다. 다음 글을 읽고서 한 문장으로 영어로 요약해 보시오. 이 문제가 가장 여기 강동구 고등학교 인근의 가장 흔한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그러면 상일여고는 왜 까다로운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조건이 중요합니다. 조건 1이 본문에 나온 단어를 사용하지 말래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희는 본문을 이미 숙지를 하고 이 본문을 요약하는 거는 이제 선생님이 보통 수업 때 가르치겠죠, 학원에서. 근데 본문에 나온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요약을 하래요. 그 말은 즉슨 이 빈칸에 들어가는 이 단어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그냥 기본 자기의 어휘 실력으로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딱 보시면 아시겠죠? 선생님들이 그럼 과연 이 단어를 수업 시간에 얘들아 이거 요약하면 이 단어를 쓸 수 있어 이렇게 언급을 하셨을까요? 전혀 언급을 안 하셨죠. 전혀 언급을 안 하시는데 그냥 갑자기 요약을 하래. 근데 이 요약에 있는 이 빈칸에 본문 단어를 사용하지 말래요. 그럼 그 말은 요약도 요약이지만 이 빈칸에 뚫린 단어를 내가 기본적인 어휘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다라는 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대체 학원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냐? 저는 이제 상일여고 수업을 할 때 아이들 서술형 요약문 문제 할 때 학교마다
하나하나 다르긴 한데 요약을 시켜요. 근데 그 요약을 굉장히 다양한 주제문으로 요약을 해볼 줄 알아야 내가 어떤 단어가 하나라도 얻어 걸리던가 그런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약문도 그냥 한 문장을 암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지문을 여러 가지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고 여러 가지 동의어와 유의어를 사용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미리 좀 다양한 어휘를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상일여고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까다로운 서술형. 방금 이 어휘 서술형도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다른 학교는 본문에 나온 단어 사용하지 말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온 어휘만을 사용해서 요약을 할 것. 단, 어형 변화가는 이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근데 본문에 나온 단어 사용하지 말라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두 번째, 또 어려운 서술형은 다음 문장이 윗글에 주제문이 되도록 빈칸 채워줘. 자, 이 문제만 봤을 때는 이것도 또 주제문을 쓰라는 건가? 요약문을 쓰라는 건가? 비슷한 유형이라고 어머님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제문에 여기 주어 하나만 주어졌습니다. biodiversity라는 건 생물의 다양성인데 이 주어 하나 주어지고 뒤에를 지금 그냥 통째로 그냥 빈칸으로 내놨죠. 그리고 조건을 보면 주어진 단어들을 사용을 반드시 하래요. 추가 및 변형 가능. 그러고 나서 뭐하라? 그냥 문장을 만들어라 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여기 보기에 있는 이 단어들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이 단어들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주어에 맞게 주제문을 제가 써야 된다라는 거죠. 학생들은. 그럼 여기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영어로 영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어가 생물의 다양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이런 주제가 있어요. 생물의 다양성이 있어야 우리 인간들도 먹고 살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주제문이야. 그럼 그거를 영어로 저 단어들을 사용해서 쓸 줄 아는 실력이 돼야 이 7점짜리 서술형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연습을 어떻게 하냐? 영어로 영어 서술형을 다 써보는 모든 지문의 이제 주제문을 영어로 직접 서술형을 다 써보는 연습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상일여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바로 상일여고의 좀 까다로운 서술형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일여고 내신을 위해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저희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 상일여고는 듣기, 서술형 출제되기 때문에 듣기 공부 따로 해야 된다. 그 다음 객관식에서는 어법 문제 출제 많이 된다고 했었죠.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거 2개 찾아 고르시오. 이 문제가 5에서 6개 나오기 때문에 어법 공부 충실히 해야 되고 서술형이 까다로운데 서술형 왜 까다롭냐면 본문에 나오지 않은 어휘 써서 요약하는 거 나오고 본문 주제문을 써라라고 하는데 통짜 문제로 문장으로 그냥 너가 만들어라 이런 서술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위주로 저희가 이제 필수 학습 전략을 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당연히 요약문 쓰기 학습 너무너무 중요한 학습입니다. 저희가 상일여고 내신 준비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시키는 전략인데요. 아이들이 사실 요약문 쓰는 게 생각보다 되게 국어적인 실력도 사실 많이 결합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한 글을 읽고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 생각보다 한국어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어휘도 사실 그 주제문에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분명하게 그 딱 한 문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을 아이들이 직접 영어로 쓰는 건 사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상일여고 내신을 딱 들어가면 교과서랑 이제 모의고사 범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다행히 아까 주제문 요약하시고 이런 서술형은 모의고사에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모의고사 지문 범위가 예를 들어 20개다 라고 하면 저희 20지문 당연히 공부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은 각 지문마다 다 뭘 해야 될까요? 주제문 찾아보고 요약문 찾아 쓰고 한국어로 써보고 그거 영어로 번역해보고 영어로 번역하면 여러 가지 다른 어휘들로도 한 번 더 번역해보고 이런 3단계 과정을 거쳐야지만 상일여고는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가장 구체적으로는 먼저 읽고서 가장 필요한 핵심 키워드를 먼저 추출합니다. 이 단어는 반드시 주제문에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아까 생물의 다양성 나왔었잖아요, 어머님들. 그 생물의
다양성이 핵심 뭐예요? 근데 주제문에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주제문이 절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핵심 추출하는 과정을 먼저 진행을 하고, 두 번째로는 한국어로도 먼저 주제문을 써봐야 합니다. 이 주제문이 뭔지 한국어로 정리 한번 해보고, 그 한국어 주제문을 이후에 영어로 영작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단계 서술형 쓰기 학습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단어 추가와 형태 변형은 가능한 수준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문 하나를 완성을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요약문을 여러 가지 다른 어형들이나 어휘들로 반복을 해보고 변형도 해봐서 좀 충분히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객관식, 저희 어법을 틀릴 수 없겠죠. 그래서 어법 연습을 정말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상일여고는 이제 객관식을 사실 담아주려면 어법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로운 문법 변형 연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주어진 단어를 본문에 맞는 문법으로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법이 시험 문제 객관식에도 다음 어법상 틀린 거 2개 보여줘요. 이것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영작을 사실 할 때도 어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어법을 틀리면 바로 고등학교는 서술형 감점이 2점에서 3점 정도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S를 쓰냐 안 쓰냐, 뭐 비동사를 일치를 시켰냐 안 시켰냐, 이거 하나만 잘못 써도 주제문 이미 알아도 어법 하나 잘못 써도 3점이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법을 충실히 변형을 많이 해보는 연습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강한영어, 제가 이름이 강미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강한영어라고 말을 하는데, 상일여고 1반, 우리 예비고 1반은 이렇게 대비를 해서 지문은 사실 암기 시스템이라고 됐는데, 저는 사실 막 모든 지문을 통짜로 암기하는 걸 사실은 선호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이들 성향마다 사실 다른데, 어머님들 아이들 중에 여학생들은 특히나 좀 꼼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완벽하게 일단 외우지 않으면 불안감 같은 걸 느끼는 여학생들이 있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 아무래도 암기 시스템이 너무 익숙해졌다 보니까 고등학교도 충분히 암기만 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친구들한테는 성향마다 약간 보고서 다르게 진행을 하거든요. 이 친구가 암기가 진짜 좀 필요한 친구인 것 같다, 그리고 성향이 그게 맞는 것 같다 하면은 암기를 하게 시키되 다양한 영작 연습은 따로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암기를 하지 않고 영어적 감이 있는 친구들 있어요. 예를 들어 모의고사 어머니들 암기해서 푸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영어 지문 받고 읽고 푸는 거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1에서 2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은 이제 본인의 자녀들을 생각해보면 그게 한 1에서 2 정도가 나온다 하면은 사실 고등학교에서 암기 안 해도 열심히 내가 공부하면 내신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암기가 막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중학교와 이게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제가 중학교 가르치면 저도 무조건 암기하라고 하겠죠. 범위도 적고 선생님들 그냥 변형한 거가 정답인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암기 시스템은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분화돼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단어 테스트, 이건 당연한 건데요. 상일여고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가 배우지 않은 어휘가 출제가 되죠. 뭐 너가 배우지 않은 본문에 나오지 않는 단어를 사용해서 서술형을 쓴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휘를 가르칠 때 핵심 어휘를 배우는 건 배우는데 저는 동의어와 유의어를 다 써줍니다. 동의어와 유의어가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요. 무조건.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synonymous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그거랑 그게 본문에 나왔다면 걔랑 동의어 구를 시험 문제에 내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똑같은 단어를 쓰면 너무 난이도가 쉬워지니까. 그걸 아이들 다 외웠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의어, 동의어 위주로 이제 반복적인 단어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뭐 문법 학습,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건데 상일여고 문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암기라기보다는 문법을 굉장히 다양하게 변형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계대명사 배웠어요, 중학교 친구들이. 근데 아이들이 관계대명사 그때만 딱 알고 이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변형되는지는 또 막상 모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 일정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상일여고 출제는 이렇게 어법, 그리고 까다로운 서술형, 듣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정은 저희 주 2회반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수요일이랑 일요일 이렇게 2가지로 진행이 되고요.
사실 뭐 예비고 1 친구들이 이제 오후 시간이 평일에 하루는 그 영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요일 날 잡은 이유가 일요일이 비교적 그래서 아이들이 좀 시간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암기를 한다라든지 뭐 개별화된 시스템이 조금 필요하다 보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는 뭐 수업 시간이 초과해도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이 아이가 좀 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싶으면 충분히 그 뒷시간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외에 개별적으로 클리닉 정도는 주 1회에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꾸준하게 나오게 되면 주 3일을 이제 아무래도 저를 보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클리닉을 물론 조교 선생님 쓰면서 자료를 제작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웬만하면 대부분 아이들을 한 번씩 다 직접 보고 클리닉을 보통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특히 여고 친구들은 개별 클리닉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남학생들 감성문화 이런 학생들 많이 가르쳐 봤는데 상일여고 친구들 성향이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좀 서로서로 경쟁 심리 이런 것도 사실 조금 있고 명일여고와는 조금 또 다르게 아이들이 암기하거나 이런 거에 불안 느끼는 친구들도 사실 꽤나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좀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클리닉을 제가 직접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일여고 영어 내신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언제든지 제 개별 문자나 물어주시면 충분히 연락드리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생각의 차이에서 상일여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금주라고 합니다. 일단 어머님들 여고다 보니까 국어 많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가 상일여고 국어 난이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일여고 국어 어렵습니다. 네, 많이 어렵습니다. 일단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학기, 2학기 4번의 시험 동안 만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일여고는 특이하게 30점 만점이거든요. 재작년에는 100점 만점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바뀌었었는데 30점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 없었고 그나마 2학기 기말고사 때 객관식을 다 맞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원에 한 2명 정도 있었고요. 대신에 서답형에서 좀 감점이 있었기 때문에 4번의 시험에서 만점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어머님들 유인물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똑같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계년제 시험범위인데요. 상일여고의 시험 범위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 양에서 부담을 느끼지는 않지만 정말 깊이 있게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 게 2학기 시험 범위인데요. 딱 보셨을 때도 1학기 때보다 2학기 때 시험 범위가 점점 많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 특히 2학기 시험 범위를 좀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 2학기 중간고사 때 문법이 5-2단원, 9-1단원 두 단원이 들어가는데요. 5-2단원이 현대문법입니다. 그리고 9-1단원이 중세문법입니다. 이 상일여고의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다른 학교에서는 현대문법이 중간고사에 들어갔으면 기말고사에 중세문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현대문법과 중세문법을 둘 다 놓고 있습니다. 이게 상일여고의 의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현대문법과 중세문법을 같이 넣는다는 것은 비교해서 내겠다는 겁니다. 21년도 때도 그랬고요. 22년도, 23년도 3년 연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이런 기조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일여고에서는 일단 문법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때 보시면 9-1단원 중세문법이 2학기 기말고사까지 누적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는 중간고사 기간 때 수업을 한 번 듣고 기말고사까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망쳐버리게 되면 기말고사까지 그 부담감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일여고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험 범위 자체에서 부담감이 크지는 않지만 2학기로 갈수록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는 점 그리고 범위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아도 깊이가 깊이 있게 나온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상일여고 기출문제 직접 같이 보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머니들 보시면 상일여고 이제 대표 유형으로 제가 상일여고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문제 한 문제 넣어놨거든요. 제가 어머님들 알아보기 쉽도록 경향을 3개로 나눠서 적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상일여고의 출제 경향은 복수 선택형 문제라는 점입니다. 자, 복수 선택형 문제는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 기호로 쓰는 건데요. 상일여고의 특이한 점은 복수 선택형 문제의 개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보통 중학교 때 이런 복수 선택형이 나와도 2가지를 고르시오, 3가지를 고르시오 이렇게 개수를 정해주는데 상일여고에서는 모두 고르시오로 나오기 때문에 답이 하나인 적도 있었고요. 4개가 모두 답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답형으로 나온 문제인데 오답이 포함된 경우에 0점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차라리 부분 감점이라도 받자 싶어서 아닌 것 같은 것들은 아예 제외를 해놓고 정말 확실한 것들만 이제 감점만 받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푸는데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아이들이 평상시에 문제를 풀 때는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오지선답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그 오지선답 문제를 풀 때는 아이들이 어떤 한 선택지를 보고 이게 확실한 답이다 하고 고르는 게 아니라 소거법으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앉아있는데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확실하게 우리가 답이 5번이다 하고 고르는 게 아니라 1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제껴두고 5번 느낌상 2번, 5번 고민하다가 고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소거법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고 감점률도 높은 문제 유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기에 따른 다양한 작품 해석을 요구하는 건데요. 여기 두 번째 제시문을 보시면 배기와 숙제라는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이 시험 범위에서 미리 배운 인물이거든요. 이제 문학 작품에서 배기와 숙제가 나오면 긍정적인 인물이구나. 중국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구나.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상일여고 문제에서 배기와 숙제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한 견해를 내준 겁니다. 이 배기와 숙제가 알고 보면 비판할 지점이 있더라. 알고 보면 백성을 등한시한 지점이 있더라. 아주 새로운 견해를 가져와 놓고 아이들한테 이런 견해로 봤을 때 이 작품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라.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애들 암기 정말 꼼꼼하게 하잖아요. 정말 아이들 교과서에 있는 거 정말 꼼꼼하게 암기를 했는데 교과서에 한 번도 수록되지 않은 내용이 새로운 견해로 출제가 되면서 시험장에서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독해를 해내서 문제를 풀어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해석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출처를 찾아봤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어디서 이걸 가져오셨는지 보니까 주로 뉴스 기사를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뉴스 기사나 또는 서적이나 논문을 많이 참고를 하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우리 아이들이 시험 때는 시중 문제집을 가장 많이 풀거든요.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서점에 있는 문제집을 많이 푸는데 서점에 있는 문제집들은 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푸는 거다 보니까 교과서에 입각한 정확한 내용으로만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를 절대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일여고만의 국어 문제 스타일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스타일에 맞춰서 강사가 직접 제작해야 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 제작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따라하기 위해서 논문도 찾아보고 뉴스 기사 최대한 긁어 모아서 정말 한 문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릴 정도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몇백 문제, 몇십 문제를 주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상일여고랑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상일여고 대표유형 두 번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봤던 내용이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보기 제시문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상일여고에서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보기 박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한 20문제 중에서 15문제 정도는 이런 보기 지문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보기 지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보기 자체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적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문제인데요. 아이들이 보니까 이 지문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고 또 두 번째 출제 경향이 정답의 근거를 우리가 배운 내용이었던 지문에서 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보기에 정답의 근거를 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 답이 있겠지. 교과서의 내용에 답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견해를 내놓으시기 때문에 보기에 근거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배운 내용이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배우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낼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딱 두 가지 대표 유형, 이게 가장 상징적인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저는 상일여고 아이들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드리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수업은 크게 4가지 키워드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저는 당면 학교 필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는 방식은 수업하기 전에 미리 아이들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수업 나간 거 다 보여달라. 필기한 거 다 찍어서 보내달라. 그래서 아이들이 필기한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앞반 선생님이 어디서 강조를 하셨는지, 그리고 뒤에 반 선생님이 어디를 강조하셨는지를 제가 쭉 살펴보거든요. 그럼 이제 상일여고는 좀 공통적으로 강조한 부분들은 당연히 시험 문제 90% 이상 출제가 되고요. 상일여고의 특이한 점은 앞반 선생님과 뒷반 선생님의 설명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학교도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어다 보니까 문학작품은 해석의 다양성이 있어서 학교 선생님들마다 설명이 다른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보통 다른 학교는 해석이 충돌할 경우에 출제를 잘 안 하는데 상일여고에서는 출제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항상 보기 제시문을 주기 때문에 보기를 근거로 풀었을 때는 충분히 우리 반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내용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보기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앞반 선생님의 설명이 어떤지 뒷반 선생님의 설명이 어떤지 다 반영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 문학작품에 대해서 앞반 선생님께서는 내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 뒷반 선생님께서는 내적 갈등이 해소됐다.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완전 반대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분은 틀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도 해석이 다양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어떤 걸 근거로 보면 앞반 선생님 말처럼 풀면 되고 다른 부분의 근거를 봤을 때는 뒷반 선생님처럼 풀면 된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문법의 경우에는 문학보다는 다양성이 크지는 않지만 문법에서도 학자마다 견해가 충돌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상일여고에서는 어떤 견해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 표를 보시면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축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반모하는 교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축약인지 교체인지 견해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상일여고에서 수업한 견해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데, 상일여고 경향을 봤을 때 충분히 보기를 제시를 해준다면 학교에서 설명하지 않은 모음 축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견해를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 수업의 특징은요. 도플갱어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 주 1회 3시간 수업 동안 30분 정도는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복습 테스트는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누적해서 아이들 복습이 잘 되고 있는지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왼쪽이 상일여고 국어시험지 원본이고요. 오른쪽이 제가 제작한 도플갱어 테스트입니다. 어머님들 아마 구분이 안 되실 거예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상일여고 시험지 스타일과 완전히 똑같이 제작을 해서 매주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뿐만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뉴스 기사에서 내용을 가져온다든지 또 학교 선생님의 특이한 견해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테스트를 제작하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우리 학교 시험지랑 되게 비슷하다. 문제를 풀었을 때 진짜 우리 학교 기출문제 푸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플갱어가 똑같은 사람을 보고 도플갱어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컨셉을 도플갱어 테스트라고 잡아서 매주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수강생 100% 전원 클리닉을 하는데요. 이게 저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클리닉 방식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은 클리닉용 테스트가 따로 존재를 하는데요. 클리닉 문제는 간단하게 OX를 판단하면 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시키는 이유는 아까 첫 번째 때 보셨던 것처럼 모두 고르시오 문제에서 소거법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선택지 하나하나 적절한지 틀렸는지 하나하나 판단을
판단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걸 훈련시켜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OX만 판단하고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적절한 것들은 왜 적절하지 않은지 학생들이 직접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적어야지만 통과가 되고 통과할 때까지 기가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미만으로 걸릴 때도 있고 좀 떨어지는 친구들, 조금 복습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1시간 이상, 한 2시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 클리닉은 스텝 1이랑 스텝 2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스텝 1은 일주일 전에 수업했던 내용, 바로 직전에 수업했던 내용이고요. 스텝 2는 2주 전에 수업했던 내용, 아이들이 좀 가물가물할 수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스텝 2는 두 번째 복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서 스텝 1과 스텝 2의 난이도에 차등을 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걸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아이들의 반응을 쭉 보고 아이들의 성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쭉 보니까 4등급 미만의 학생들이 성적이 훅 오르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이 중위권이 되거나 중하위권 학생들이 중상위권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 이유가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보통 절대적인 학습량이 확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절대적인 학습량이라고 하는 거는 학원에서 시킨 과제를 다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주는 해왔는데 어떤 주는 안 했을 때 좀 기복이 있는 편이고요. 또 과제를 해오기는 했지만 정말 과제만 부랴부랴 해오고 자기만의 공부는 안 됐을 때, 자, 그랬을 때 보통 아이들이 4등급 이하로 성적이 뜰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내준 과제는 필수적으로 다 해야 되고 과제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공부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보통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외적으로 한번 꼭 불러서 이 클리닉을 진행을 해봤더니 아이들이 2시간 이상씩 걸리는 친구들이 절대적인 학습량이 확보되다 보니까 성적이 오르는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실제 사례를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우리 상일여고에서 1학기 때 국어 이외에 다 1등급을 맞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국어만 유일하게 3등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예비 고1 때 저랑 하다가 1학기 때 시간이 안 맞아서 다른 학원에 갔다가 2학기 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기 때 잘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국어만 3등급이다. 다른 거 이과 과목들 수학, 과학은 다 1등급이다. 그래서 저도 이 아이한테 어떻게 솔루션을 내려줘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좀 지켜봤는데 이 아이는 숙제도 잘해오고 숙제 외적으로 외워오는 것도 정말 꼼꼼하게 해오는데 왜 1학기 때 성적이 안 나왔을까? 이걸 보니까 아이가 맞은 문제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걸 왜 맞았다고 생각했니? 이걸 왜 틀렸다고 생각했니? 근데 이걸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잘못된 근거로 문제를 풀고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일단 오답을 하는데 오답도 이제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을 하는 거잖아요.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만 해도 근데 그런 친구들도 많지 않은데 맞은 문제에 대한 오답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맞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왜 적절한지, 이게 왜 적절하지 않은지 그 선지를 하나하나 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서 출제 의도와는 좀 다른 생각으로 자기만의 논리로 좀 잘못된 근거로 푸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클리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위권 친구들은 자기가 평소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잘못된 근거가 있었다는 거, 빈틈을 발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중하위권, 하위권 친구들은 절대적인 학습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상위권 친구들은 자기가 혼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빈틈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아이들이 이 클리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매일 저한테 이번 주 클리닉 많이 어렵냐 겁내하면서도 항상 와서 도전을 하려고 하고 좀 퀘스트를 깬다는 생각으로 많이 도전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24시간 카톡 질의응답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쌤한테 언제든지 연락해라. 새벽이든 다 상관없다. 쌤 자고 있을지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일단 보내놓으면 쌤이 다음 날이라도 답장을 해주겠다. 자,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시험 기간 때 밤을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새벽에 공부를 부랴부랴 하다 보면은 질문이 생기는데
내일 선생님한테 연락해야지 아니면 내일 학원에 가서 쌤한테 질문해야지 하다가 시험 칠 때까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냥 쌤한테 카톡하는 걸 메모장이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문제를 간단하게 사진이라도 보내놓던가 아니면 질문을 남겨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좀 자세하게 카톡으로도 답장을 해주고 글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면 제가 아이패드로 직접 필기를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학원에 와서 또 보충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모님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네, 또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실 부분이 저희 학원이 소규모의 학원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1대1로 케어가 될지 한 명 한 명 관리가 될지 이런 게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 내 수업의 진도를 어떤 진도를 나갔는지 그리고 주간 테스트 아까 보여드렸던 도플갱어 테스트에서 우리 아이가 몇 점 맞았는지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평균 이상인지 평균 이하인지 보통 저희 학원에서 평균 이상이면 등급이 그래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이상인지 이하인지 말씀드리고 또 과제물은 잘해왔는지 미흡하다면 왜 미흡했는지 이런 것들 설명드리고 또 이런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요즘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 집중하고 있는지 이거는 실제로 얼마 전에 어머님들께 보내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숙제 매일매일 하고 있다. 요즘은 특히 방학이어서 아이들 저한테 매일매일 방학 인증, 숙제를 인증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인증을 했으면 어머님께 매일매일 숙제 잘 하고 있다. 또 인증을 안 했으면 숙제가 좀 밀리는 것 같다.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아이의 학습 현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학원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저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헷갈릴 사이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호연지 강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앞전에 이제 부장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저랑 이제 다른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수업 중이라서 이제 한 명씩만 와서 설명회를 하게 된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광문고를 졸업해서 서울대를 가고 그리고 이제 사실 작년부터 이제 장태호 선생님이랑 네, 작년부터 장태호 선생님이랑 이제 저희 후배나 마찬가지죠. 강동고 학생들한테 저희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었던 노하우나 아니면 저희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수학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자 이제 작년부터 수업을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그 어느 학교를 가든지 수학을 학습하게 될 때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가면서 어느 학교를 가든지 공통적으로 수3이나 수3 그리고 수1, 수2 이 과목들은 어느 학교를 가든지 이제 공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혹시 여기 자녀분이 첫째이신 분들 계실까요?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이미 이제 보내보신 분들인 것 같은데 일단 공통적으로는 이렇게 수상, 수화랑 수원, 수투만 공통적으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상일여고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으로 기하가 있습니다. 기하. 그래서 기하는 이제 저희가 원래 알고 있던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제 100분율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이제 절대평가로 A, B, C로 표시되는 과목이라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과목은 아니고요. 그리고 고3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이랑 확통이 있는데 사실 확통은 선택이 아니라 상일여고의 경우는 확통이 지정입니다. 이제 무조건 확통을 내신으로는 챙겨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미적분을 나중에 수능 과목으로 미적분을 선택할 학생들은 확통도 해야 되고 미적분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주변 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과목 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여고의 경우는 사실 시험 난이도가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렇게 특이한 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학교 프린트에 이제 학력평가 기출 문제들을 조금 수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1학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문제 이제 좀 퀄리티가 괜찮은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험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신은 이게 시험 난이도가 어려운지 쉬운지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점수대로 줄을 쫙 세운 다음에 등수대로 등급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뭐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은 우리 아이한테 특별히 더 뭐 불리한 시험이라거나 쉽게 나오면은 우리 아이는 뭐 실수를 많이 하니까 쉽게 나오는 게 더 불리해 라는 거는 사실 이제 제3자가 볼 때는 그렇게 이제 큰 요소로 작용하는 건 아니고 이제 시험이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똑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특정 사람에게, 특정 학생에게 이렇게 유불리가 적용이 되는 요소는 아니라 그리고 시험 난이도가 편차가 상위여고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이제 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1년 동안 4번의 내신을 치르는 동안 난이도 편차가 엄청 쉬웠다가 아이고 너무 쉬우니까 변별력이 없네 하면서 갑자기 올렸다가 1학기 때 너무 어려웠구나 하면서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분명히. 특히 좀 학생들이 공부를 좀 잘한다는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들이 약간 이렇게 난이도 편차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상위여고는 좀 쭉 비슷합니다. 그리고 보통 1학년 때는 이 중간고사가 보통 1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조금 쉽게 출제가 되는 편인데 별다른 이유는 없고 추석 전이라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게 그 기간이 시험 기간이 준비하는 기간이 짧으니까 자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좀 시험을 쉽게 내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중간고사가 보통 쉽게 출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는 많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원 구성 자체도 이제 많이 어려워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난이도 갭이 이렇게 좀 날뛰긴 하는데 그래도 상위여고는 그렇게 편차가 크진 않습니다. 1년 내내 시험을 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여고라서 점수가 촘촘해가지고 뭐 서술형에서 조금이라도 감점을 당하면은 뭐 이렇게 쭉쭉 등수가 내려간다는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지금 상위여고 시험은 그 정도로 이제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은 아니고 좀 꽤 어렵지는 않더라도 이 강동구에 있는 학교에선 중간 정도 난이도로는 나옵니다, 확실히.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은 이제 학교별로 이제 시험 특징이나 아니면은 그 학교에서만 내는 뭔가 이제 특이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수학은 상위여고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학교도 다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상위여고 시험만의 특징이랄 거는 없고 사실 학교 프린트에서 조금 시험 문제를 많이 내주신다가 이제 특이한 점인데 그건 이제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내신 준비를 할 때 지금 첫째 아이를 지금 고등학교에 지금 처음 이제 보내보시는 분들은 아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수학은 내신이랑 수능이랑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공부를 할 과목이 아니고 사실 내신을 보는 것 자체가 그때 내신 보는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내신 시험을 준비하면서 수능으로 이렇게 가는 관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신이라고 막 이렇게 특별히 다르게 공부할 게 전혀 없고 그냥 다른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똑같이 제대로 학습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유일하게 내신이랑 수능 공부를 할 때 차이점이 딱 하나 있는데 상위 시험이 혹시 제한 시간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50분인데 상위여고는 50분 동안 대략 한 23문항에서 25문항 정도 풀거든요. 근데 이게 뭐 평균 레인지에서 이렇게 많이 벗어나는 문제 수는 아니고 그런데 학생들이 수능이라기보다는 모의고사를 볼 때는 30문제를 100분 동안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간 차이는 거의 2배 차이 나는데 문제 수는 거의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내신 문제를 풀 때는 뭐 이렇게 깊게 고민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문제 보자마자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하고 풀이를 기계적으로 이제 좀 해내서 실수 없이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시험이 내신인데 이제 그게 보통 모의고사를 잘 보는 학생이라고 해서 내신을 잘 보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좀 본인 스스로 학생들 입장에서 본인 스스로 나는 좀 오랫동안 한 문제를 놓고 고민해서 정확하게 푸는 걸 좋아해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제 처음 내신 보면은 적응이 좀 안 될 수는 있어요, 확실히. 정신이 없고 보통 대부분 학생들 첫 중간고사 끝나고 와서 하는 말이 기억이 안 난대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너 서술형 어디까지 썼어?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선생님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저는 이게 처음에 학생들이 그냥 좀 선생님한테 얘기하기 부끄러워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기억이 안 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답안 확인을 이제 하러 가는데 시험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적었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너무 정신없이 써서. 그리고 또 어떤 유형도 있냐면 이제 보통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서술형 문제가 보통은 쉽게 나오거든요. 앞에 있는 객관식 문제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은 쉽게 나오는데 그냥 객관식 문제에서 시간을 다 써버려서 서술형을 쉬운 거를 그냥 통째로 6점, 7점 하는 걸 그냥 통째로 날려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 안배하는 연습들을 하려면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게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 서술형부터 푸는 게 맞아요? 객관식부터 푸는 게 맞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면 서술형이 보통은 쉽게 나온다고 했지만 가끔씩 그거는 학교 선생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서술형에 이제 어려운 거를 섞어놨으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그거대로 시간이 많이 끌릴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은 문제를 봤을 때 아 이게 어려운 문제라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구나 라고 이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분별을 못합니다. 본인이 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분별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보통은 2등급 이상의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학생들한테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제 요구하기는 좀 힘들죠. 그렇게 하라고. 좀 알아서 너가 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잘 알아봐라 라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만한 게 서술형 1번, 2번은 그래도 웬만하면 쉽게 나오니까 객관식 풀다가 시간이 절반 정도 지나면 이제 서술형 쪽으로 가서 풀 수 있는지 좀 확인 좀 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노하우들을 얘기를 해줘도 사실 제가 학생일 때 했던 퍼포먼스나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하는 퍼포먼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이제 안타까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서술형 문제를 잘 풀었는데 보통 이제 중간고사 때 한번 학생들이 막 이렇게 급하게 서술형 답안을 작성을 한 다음에 감점을 당해요. 한 문제에 6점인데 막 2점, 3점씩 뭘 안 써가지고 감점을 당하고 나면은 이제 학생들도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감점을 당하지 않으려고 서술형 답안을 엄청 많이 씁니다, 되게. 근데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 감점은 안 당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죠. 시간을 여기다가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서술형 답안 작성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감점을 당하지 않으면서 이제 보통 좀 쉽게 표현하면 가성비 있는 답안을 적어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제 최소한 감점을 당하지 않는 선에서만 이제 풀이를 자세히 써줘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꼭 이거는 안 쓰면 감점할 거야 라는 포인트를 사실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마다 좀 개별적으로 특이하신 부분들도 있어서 수업 시간에 좀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특이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시면은 보통 학생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냥 어떤 학교 수학 선생님이든 공통적으로 이걸 적지 않으면은 감점을 하는 요소들은 이제 저희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서술형 첨삭을 할 때 꼭 다 얘기를 해줍니다. 평소에 이제 1, 1 테스트 볼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상일여고만의 내신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사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고등학교 때 내신 시험이 어떻고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저희가 학기 중에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은
학기 중에 개학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진도를 한 6번, 7번에 나눠서 나갑니다. 상일여고 같은 경우는 보통 다항식의 연산부터 2차 함수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요. 그래서 6회에서 7회 정도는 이제 진도를 한 번 더 나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심화반이랑 정규반으로 수준별로 분반을 해서 수업을 하는데 정규반이 사실 저희가 이걸 수준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면 되게 좋은데 지금 저희가 저랑 이제 장태호 선생님밖에 없어서 이게 수준별로 더 세분화하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근데 보통 심화반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르지 않아서 어떤 느낌이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아마 감이 안 오시긴 할 텐데 심화반 정도가 사실 3등급 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상위 2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위 25% 정도 되는 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그 밑학년에서는 상위 25% 이상을 심화반에 배정을 해서 공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정규반은 이제 3등급 중반 이하 정도 되는 학생들입니다, 보통. 이 인원수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희는 심화반이랑 정규반이 완전히 이제 순수하게 실력으로 이렇게 갈라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학습 태도에 따라서 좀 갈라서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성적이 막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더라도 이제 좀 열심히 하는 기질이 있거나 이런 학생들은 저희가 항상 분반을 할 때 그냥 시험 점수만 띡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면담을 먼저 합니다. 학생들이랑 불러놓고 시험 문제 이제 풀어놓은 거 보면서 너는 대체 이거를 왜 이렇게 풀었어요? 라는 식으로 이제 면담을 해가면서 좀 포텐셜 같은 것들을 많이 따지면서 반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수학 전문학 제가 이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수학 전문학원에서 완전히 세분화해서 레벨을 나누는 거랑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정규반이랑 심화반이랑 분반을 해서 저희가 수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회부터 6회까지는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7회에서 14회까지는 이제 진도가 아니라 이제 문제풀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심화반의 경우는 정말 이 진도를 나갈 때 막 하나하나 개념을 다시 새로 설명을 해준다기보다는 이제 보통 이게 현우진 선생님이 맨 처음에 쓰기 시작한 단어인데 실전 개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새로 완전히 얘기해준다기보다 설명해준다기보다는 특정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되는 변별력 문항에 해당하는 난이도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이제 매 수업마다 주제를 잡아서 이제 그거에 관한 이제 개념들을 이제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심화반은 그리고 정규반은 정말 처음부터 다시 자세히 설명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반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보통 어딘가에 구멍이 다 있기는 마련이고 그래서 개념들을 처음부터 다시 좀 천천히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회에서 6회를 진도 나갈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평균적인 상태에 따라서 1회에서 9회 정도까지 진도를 나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1학년 1학기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2차 함수나 나머지 정리 이런 데는 이제 그리고 복소수 이런 데는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개념 진도 나가는 거 플러스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바로 진행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반의 경우는 여기 뒤에 7회부터 14회까지는 저희는 이거는 항상 처음 여기서 수업할 때부터 해왔던 건데 학력평가 기출문제 중에 저랑 이제 장태호 선생님이랑 선별한 문항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력평가 기출문제들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최근에 아까 전에 3년 전까지만 해도 상현여고 시험이 굉장히 쉬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어려워지기 시작한 이유가 이제 학력평가 기출문제들을 이제 섞어서 내시고 그러니까 변별력 문항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섞어서 내시고 그 다음에 상일여고에 조금 이제 상일여고만의 조금 특이한 점이 옛날에 정석 아시죠? 수학의 정석? 그런 데서 내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2번 정도 냈는데 그런 문제는 굉장히 엄청 오래된 문제라서 트렌드가 좀 지난 문제인데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취향이 조금 그러신 것 같아서 아니 제가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도 수학의 정석으로 공부한 세대라서 이제 그거는 되게 반갑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런 특이한 점이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요즘 추세 자체는 학력평가에서 1학년 문제들도 학력평가에서 많이 내기 때문에
이제 이 심화반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정규반 학생들은 사실 저 학력평가 킬러 문제나 중킬러 문제를 다루는 게 좀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규반 학생들은 오히려 이제 시험에 나오는 중간 난이도 문제들을 기계적으로 좀 풀 수 있는 연습을 이제 더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기 개학하게 되면은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수업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거는 사실 그 학생들이 매번 과제를 해가지고 와서 제출을 하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 이제 데이터가 쌓입니다. 어떤 특정 유형에 대해서 얼마나 몇 문제를 풀었고, 예를 들어서 이 유형의 7문제를 풀었는데 뭐 5문제를 맞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쌓여서 나중에 뭐 보고서 같은 것들도 이제 원하시면은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로 이제 한눈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제 보고서가 작성이 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사실 근데 저희는 저거를 보고 참고를 이제 한 일주일마다 학생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가 저거를 봐요. 얘는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좀 한번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까라고 하면서 이제 들여다보기는 하는데 사실 저희는 그냥 잘 알고는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학생들 질문을 받아주고 수업할 때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학생이 어떤 유형이 약하고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학생들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 상태가 어떤지 잘 알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관리하는 게. 그래서 그런 상태들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다는 건 저희도 사람이니까 이게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저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때문에 좀 놓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여기 이 진도를 다 나가고 나면은 이때부터는 과제가 취향 유형 과제라고 이제 본인이 못했던 유형들만 이제 과제로 따로 별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궁극적인 목표 자체는 모든 유형에 이제 약하지 않게 되는 게 이제 목표인데, 사실 그러려면은 과제를 일단 내야 되죠. 근데 학생들이 과제를 학기 중에 이제 잘 낼 것 같지만, 네, 사실 뭐 성실한 학생들은 잘 내서 이제 저희가 잘 보지만 어떤 학생들은 이제 정말 두려움과 이제 걱정이 커질 만큼 과제를 너무 안 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클리닉 시스템을 좀 변경을 했어요. 작년이랑 다르게. 이제 과제를 내지 않는 학생들은 클리닉 시간에 강제로 이제 해서라도 낼 수 있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매번 저희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 매번 수업 일지를 전송을 해드리는데, 그 수업 일지 작성을 이제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제를 입력을 하고 오답 과제를 이제 뽑아주고 하는 조교 선생님들이 직접 이제 클리닉에 들어와서 너 이거 안 돼 있네? 라고 하면서 이제 과제를 뽑아줄 거예요, 계속. 안 돼 있는 거는 뽑아서 이렇게 수행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과제 관리도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는 본인이 취약한 유형이 어디 있는지 이제 잘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다른 수업이랑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저랑 장태호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2명이서 한 학생을 좀 보는 거랑 비슷한 효과라서 이제 저랑 장태호 선생님이랑 이제 대체적으로 가치관이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제 학생을 대하는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2명에서 1명을 케어하는 구조라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다채롭게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수업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서술형 대면 첨삭은 저랑 장태호 선생님이 이제 직접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 클리닉을 이제 체크업 클래스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이제 보통 질의응답이 메인이 아니라 과제 관리가 메인입니다. 물론 질의응답도 하는 건데, 질의응답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미완료된 과제 또는 이제 과제를 제출을 하게 했는데 오답이 해결이 안 되어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추적을 해서 이제 1시간 반 동안 4명을 제안을 하고 질문을 받아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수업은 수토반이랑 목일반이 있고 수업 시간은 6시부터 10시입니다. 그리고 심화반이랑 정규반은 이제 첫 개강하는 날에 분반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분리를 해서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원래 보통 이제 30분 동안 면담을 하고 나서 분반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그 시간이 좀 안 돼서 그 분반 상담을 못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첫째 날에 분반한 거 말고 이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상태를 지켜보다가 반 수준을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점은 네,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네, 뭐 내신 수업 개강하게 되면은 좀 함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상일여고에서 통합사회하고 한국사 수업을 진행할 틀림없는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김준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상일여고 수업 준비한 것은 정규 강의가 아니고 시험 전에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국어, 영어, 수학하고 학원 갈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 가는 시간 제외하고 통상 한국사까지 학원에 간다. 이거는 사실 좀 비효율적이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따가 그 과목별로 시험 특징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난이도가 있는 것도 있지만 한 번 수업 들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등급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제가 누구인지 짧게 한 번만 더 소개할게요.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요. 이런 걸 갖다가 방송 타는가요? 시장이 이거 안 넘어갑니다. NG.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좀 잡겠습니다. 네, 그럼 짧게 제 소개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역사교육 석사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투스에서 통합사회 한국사 대표 강사입니다. 한국사는 압도적인 1등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사회는 작년에 런칭을 해서 이제 2018학년도부터 통합사회가 수능 필수 과목됩니다. 그때 대표 강사로 선발됐습니다. 그리고 대치동에서 두각 명의 이과학원에서 여러 개 학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현장 수강생 숫자가 400명이 넘습니다. 통합사회 한국사 중복하지 않습니다. 중복한 게 아니고 같이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사 통합사회 수업을 하나의 수업으로 하고 그래서 4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전교 1등을 배출했다고 하는데 전교 1등은 간단합니다. 100점 맞으면 그냥 전교 1등 뜹니다. 그래서 100점을 다 만들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신 한국사와 통합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국영수 과학보다는 덜 중요하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 운영 단위가 있습니다. 과목마다. 그 운영 단위에 따라서 성적이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상일여고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는 이 운영 단위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국어 8이고 수학 8이고 영어 8입니다. 통합과학 6이고 통사 한국사 각각 6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에 맞춰서 성적이 분배가 될 겁니다. 통합사회와 한국사회 합치면 무려 12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 이 과목도 이제 놓쳤을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 성적 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굳이 학원을 다녀야 될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일단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1학년 1학기 처음에 올라가면 모든 학생들이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중학교 때 잘했다? 그러면은 이번에 더 잘해야 되지.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내가 조금 미진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는 기필코 역전해가지고 스카이 한번 가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1일 24시간을 정말 잘 씁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습, 복습 잘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량이 늘어나고 학원 과목이 늘어나면 이제 애들이 스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을 거예요. 통합사회, 한국사 벼락치기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겁니다.
그랬을 때 틀리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난이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략적 공부를 위해서 이제 통합사회 한국사 저랑 같이 한번 총정리 한번 한 다음에 스스로 이제 복습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위려고 한국사 출제 경향입니다. 교과서는 미래인입니다. 미래인이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는 중 또는 중하다라고 하는데 만점 받아야지 1등급 뜹니다. 만점 받아야지. 근데 이렇게 난이도가 중 또는 중하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도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 변별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시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러한 유형은 중학교 때는 잘 겪어보지 못했던 유형입니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고구려 따로, 백제 따로, 신라 따로 배웁니다. 근데 이 세 국가를 함께 엮어가지고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단순 암기도 많지만 이런 것들이 변별력을 나오는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습니다. 난이도 중인데 자료와 관련된 사실이 발생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주고 연표에서 한번 찾아보겠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제가 이 난이도 최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감점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서술형인데요. 보면은 한계 2가지, 이유 2가지, 업적 3가지, 그 다음에 공통점 서술하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수업을 했었을 때 객관식은 어느 정도 맞춘다 이거예요. 근데 주관식에서 1점, 2점씩 감점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국사 대비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제가 꼭 애들한테 말하는 거 있는데 수업 시간에 우리 전날에 2시까지 공부했다 해서 조는 친구, 자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1시에 자고요. 수업 시간에 좀 깨어 있어야 되고 한국사 시간 따로 할애하지 말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 재미없게 수업하더라도 교과서 한 번 더 보는 것이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수업 시간 활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개념을 서술해보는 연습이 필요한데 이 서술형은 사실 포인트가 있습니다. 의, 한계, 이유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스스로 여러 번 교과서 문장을 써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사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통합사회입니다. 동아출판이라는 교과서를 쓰고 있고 학교 프린트가 있는데 통합사회는 학교 프린트가 내용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 동아출판에서 다룰 수 있는 개념은 한정적이고 학교마다 통합사회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여러 명이에요. 그 이유가 통합사회만을 위한 선생님이 없고 내가 만약에 전공이 일반사회다. 그러면 일반사회 파트를 가르쳐요. 통합사회에. 내가 지리가 전공이다. 그러면 지리 파트를 가르쳐요. 그래서 2분 또는 3분이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고2, 고3에서 수업하는 내용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프린트 내용을 보면은 이 통합사회 교과서에는 없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면 경제교과서, 사회문화교과서 이런 데 나오는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중상 또는 상을 형성한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1학기 중간고사 범위는 우리 학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번 변합니다. 매번. 그래서 2022년도 그렇고 3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범위가 다 달라요. 그리고 시험 보는 것도 다릅니다. 작년에는 1학기 중간고사 때 한국사만 봤어요. 기말 때는 통사만 보고 근데 그 이전 연도에는 통합사회 한국사 같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한국사만 보고 기말고사 때 통사를 볼지 학교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출제 포인트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자료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다 라고 제가 명시한 건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프를 준 다음에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평균 기온이 이 정도에 형성되어 있구나. 강수량의 위치는 이 정도구나.
이에 따라서 이 기운은 열대 기운 중에 뭐다? 이렇게 되는 것들,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을 이동시켰을 때 말의 치용 독착 지점이다라고 하는데 친구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 아는 내용이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데 시험 문제 풀 때 전부 다 맞게 정답을 해요. 예, 아니요 해서 써놓고 난 뒤에 애들이 긴장을 해서 갔다가 와야 되는데 막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틀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변별력을 좀 요구하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 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단답형과 서술형 함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에 들어갈 거 쓰세요가 서술형 4번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5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종류 두 가지 쓰세요. 결국에는 통합사회와 한국사 둘 다 서술형이 좀 까다로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은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사회만큼은 자료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조금 까다롭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쉬운 문제는 쉽습니다. 알겠죠? 쉬운 문제는 쉬워요. 자, 그래서 이 통합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조금 풀어봐야 됩니다. 한국사는요, 미래의 교과서에 맞는 문제만 풀어보면 됩니다. 다른 출판사 거 절대 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학교는 어차피 교과서를 기반해서 문제를 냅니다. 다른 학교 교과서 문장 서술형 연습해봤자 아무 도움 안 돼요. 미래 N에서 나온 것만 보시고요. 통합사회는 조금 다릅니다. 어차피 학교 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종류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완성형 문장으로 서술하는 연습, 중학교 때 잘 안 해봤던 거지만 고등학교 때는 한번 잘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일여고 이제 수업 자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제가 상일여고만을 위해서 자체 제작 교재를 만듭니다. 사실 저는 제가 진짜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강사들을 보면은 제가 그 사람들 뭐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마다 교재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다르게 주고 막 우리가 대비했다 이래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부모님들이 그 자료 많이 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걸로 이제 강사들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 안 되는 뭐 다른 학교 기출문제, 출판사 다른데 다른 학교 기출을 왜 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에 교과서 한 번 더 읽는 것이 효율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상일여고에 맞는 이 교재를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미래의 교과서에다가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기출되었던 것은 당연히 빨간색 글씨,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도 실려 있습니다. 통합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프린트 이번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갖다가 만든 다음에 받아서 통합사회 교재를 다시 만들 거예요. 다시 만들어서 이번 시험 범위에 맞게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 맞춰가지고 직접 모감 자료가 구성되니까 개강 일정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4월 4주차 정도 될 겁니다. 4월 4주차. 그래서 일단 다른 과목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가요. 시험 치기 한 2주 정도 전에 저랑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정리하고 나서 시간이 뜨지 않습니까? 그 뜨는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케어를 하냐면은 24시간 동안 그냥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험 보는 그날까지 제가 답변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수업 듣고요. 스스로 풀다가 다른 문제집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떤 문제집 간에 모르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제가 자랑이 하나 있다면 저는 강사들의 선생님입니다. 강사들도 잘 못 풀면 저한테 물어보러 와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와도 다 풀 수 있다는 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문자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등록해 주셨잖아요. 번호 이미 등록되어 있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은 문자 보시고 등록해 주시면은 저랑 같이 1회로 특강으로 정리할 겁니다. 단 한국사가 1회, 통합사회 1회 해서 총 2회입니다. 총으로. 자, 이제 상일여고 원하지 않았던 원했던 우리는 이미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경쟁을 해야 될 것이고
아시죠? 정말 등급 커트라인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만점 받으면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사회와 한국사만큼은 저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등급 확보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임없는 한국사회 통합사회 김윤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의 차이 시너지과학팀에서 상일여고 통합과학 내신 대비를 담당하고 있는 배재명입니다. 현재 통합과학만 전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과목에 한해서는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분석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대부분의 어머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게 국영수보다 과학을 더 생소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이 막연함, 과학에 대한 막연함을 조금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은 아시다시피 과학탐구 4개 과목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통합해서 배우는 과목이 1학년의 통합과학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과목들 물화생지가 골고루 1학기와 2학기에 분포되어 있고요. 각 과목별로 변별력을 주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기출문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이 1, 2학기 내용들 중에서 1학기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학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더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더 많고요. 따라서 이때 지금 이 학기 초부터 중요한 개념들을 잘 잡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때 개념을 잘 학습해두면 2학기에는 좀 더 편하게 학생들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상일여고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빠르게 지나간다면 이 수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 선생님 3분이 들어오셔서 수업을 진행하시고요. 시험에 만점이 특이하게 3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객관식이 20점이고요. 서술형이 1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등급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9등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변별력 높은 문항들 혹은 이 서술형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굉장히 커서 이 서술형은 한 문제가 뭐 2점씩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한두 문제씩 틀리면 바로 2등급, 3등급 떨어지니까요. 이 점은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변별력 높은 문항의 특징 요 2개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우선 물리화학하고요. 지구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생명과학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물리과학 같은 경우에는 자, 일반적으로 개념에서 끝나지 않고 그 개념을 응용하는 형태로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요. 특히 계산 문제 위주의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자,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얘는 자료 해석이 위주가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자료 해석이 많이 나오지만 특히 지구과학에서 강조가 많이 되는 편이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난하게 출제가 되는데요. 이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다른 과목들 모두 다 공통적으로 매년 신유형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나오지 않았던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부분이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매 시험마다 한 문제 이상씩은 신유형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비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객관식이랑 서술형 문제 말씀드릴 건데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으로 구성되는 이 합답형 문제라고 하는 게 75% 정도로 등장하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선다형 1번부터 5번 주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혹은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형태로 나오는 게 대략 2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다형 문제들 중에서도 매 시험마다 한 문제에서 2문제씩은 정답을 2개 고르시오, 3개 고르시오라는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모두 고르시오라는 측면에서는 이 합답형과 유사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서술형 문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단답형 문제하고 문장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답형 문제의 경우에는 얘는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 문장형은 답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모범 답안이 정해져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단답형은 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거예요. 얘는 무조건 맞추고 가고 문장형 문제들이 조금 까다로운데 이것도 조금 이따 기출이랑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 문제는 이제 물리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고, 지금 물리는 응용 계산 문제, 화학도 마찬가지지만 계산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라고 했었고, 이 물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숫자가 주어져 있고요. 그림이 주어져 있고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한 계산을 수행해서 정답을 구하는 문제가 이 물리학의 대표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이 파트는 지구과학 파트인데요. 지금 사진, 그래프 혹은 이런 자료들이 주어집니다. 자료가 주어졌을 때 특정한 개념에 대해서 이 자료 내에서 개념을 뽑아내는 것이 첫 번째고요.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보, 그 개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엘니뇨와 라니냐라고 주어졌고, 이 그림을 해석해 보니까 얘가 라니냐고 얘가 엘니뇨구나 라고 구한 다음에 이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형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술형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에서 다 중에서 용액의 농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타내고, 요거는 단답형이죠.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요 문제는 모든 학생들이 다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뒤에가 이제 중요한데, 가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식물세포와의 차이와 관련지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세포 안쪽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지금 농도가 낮은 용액에 세포를 넣으면요,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세포가 커지다가 뻥 터지게 되는 현상이 지금 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식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 바깥쪽으로 세포벽이라는 구조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안으로 물이 들어와도 빵빵해지긴 하지만 터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요 내용을 설명해라 라는 형식이 되겠고요. 어떤 개념이 주어졌을 때 그 개념에서 그치지 않고 이 개념 자체를 설명하라 라는 식으로도 출제가 되지만, 어떤 현상과 연결지어라 라는 형태로도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모르거나 현상을 모르면 당연히 틀리고, 이 둘 사이의 어떤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개념, 현상이 부족하거나 이 논리가 부족하거나 혹은 이것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어떤 중요한 키워드를 누락한 경우에는 부분 점수, 즉 감점 처리가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 때 준비를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대략적으로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이 기본적인 개념들을 합답형으로 주로 출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응용적인 측면에서는 계산이나 자료 해석 그리고 신유형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서술형 대비가 필요하고, 교과서나 프린트에 있어서의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시험이 출제되면서 학생들이 어려워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개념적인 부분의 경우에는 이 수업을 진행할 때 저는 이 암기 분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 학생들이 과학 탐구를 암기로 받아들이는 순간 외워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고요. 이 암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까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암기 대신 이해 위주의 수업을 지향하는 편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마라탕이나 떡볶이 같은 그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물하고 먹는 거랑 음료수 이렇게 쓸게요. 를 같이 먹을 때 어떤 게 더 매운맛 해소에 효과적인가요? 라고 하면 물이랑 먹는 게 더 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음료수가 더 나았던 경험이 있으실 건데, 요거는 이 물의 특이한 특성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물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산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굽어 있는 형태로 결합하고 있는 게 물의 특징인데요. 이 물은 조금 특이한 성질이 산소 쪽은 약간의 마이너스적인 성질을 띠고요. 수소 쪽은 약간의 플러스적인 성질을 띱니다. 그래서 이 소금 같은 거를 물에다 넣으면 소금이 염화나트륨이라고 해서 NaCl이라고 하는데, 이 나트륨은 플러스, 염소는 마이너스 이온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인 나트륨은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요. 마이너스인 염소 이온은 플러스 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잘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게 염화나트륨인데, 얘네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결합이 깨져서 물에 녹게 되는 게 이 소금이 물에 녹는 원리입니다. 네, 요거를 이제 매운맛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이 매운맛 성분은 이 안쪽에
염화 나트륨처럼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가질까요? 그랬으면 물에 잘 녹았겠죠. 아, 이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물이나 소금과는 다르게 내부적으로 극성을 가지지 않는 무극성 성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음료수는 그러면 이 매운맛을 잘 녹여주는 것으로 보아서 물처럼 극성을 가지는 성분이 아니라 매운맛과 마찬가지로 무극성인 성분이겠구나 라고도 연결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부담스럽지 않도록 좀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려는 편이고요. 어떤 과학탐구라는 개념을 학습할 때 좀 부담이 없도록 좀 재밌게 따라올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재 또한 이것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 교재 내에서의 스토리라인을 따라오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형태로 교재를 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응용 단계에서는 뭐 다양한 형태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물리나 이 화학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 어떤 그래프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떤 공식 혹은 식이 등장했다면 그 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유도된 것인지 그 학생들이 개념을 깨우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요 자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스토리라인을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터득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편입니다. 다음 단계는 실제로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어보면서 연습하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저는 숙제나 이 클리닉 엔제라는 문제풀이집 그리고 클리닉 자료 등을 통해서 최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이해 기반의 개념과 응용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끝나게 되면 결국 학생들은 어떠한 새로운 유형이 나오더라도 결국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게끔 훈련을 시킨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학교별 기출 유형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파악해서 그거에 맞춘 공부가 필요한데요. 어떤 기출 문제가 등장했을 때 이 문제가 다음 연도에 그대로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개념과 유사한 형태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지를 최대한 다양한 형태로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재구성한 후에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편이고요. 또 이 연습 과정에서 학생들마다 이 어려워하는 정도가 다르고요. 어떤 학생들은 물리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뭐 지구과학의 자료 해석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고 결국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거나 뭐 테스트를 보거나 클리닉 때 질문하는 것만 들어봐도 이 학생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부족한 것에 맞춰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 단계별로 수업을 이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학생들 스스로 정리해서 이렇게 써낼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서술형 문제가 나오든 어떤 뭐 응용 문제가 나오든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학생들이 여기서 출발했더라도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편입니다. 또 학생들이 최대한 다양한 형태의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수업 영상부터 제가 따로 제작해서 만들어드리는 비법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필기 노트부터 해서 학교별로 선생님들께서 그 시험에 내겠다라고 강조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교과서나 프린트에 중요하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내용들을 학생들 필기를 제가 걷어서 따로 정리를 해서 다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 내용을 이용해서 수업 때 이 전체 정리를 진행하기도 하고 이 학생들이 좀 편하게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따로 찍어서 줬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수업 영상과는 다르게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서 필기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반면에 요거는 그냥 누워서 아니면 자기 전에 밥 먹을 때, 버스 탈 때 이렇게 그냥 간단히 핸드폰으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정리해서 올려주는 편입니다. 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생각의 차이와 시너지 과학팀이 함께하면서 이 통합과학 클리닉이 대폭 보강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도 학생들이 제 클리닉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클리닉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할 예정에 있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마다 부족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학생들에 맞춰서 피드백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학생들과 컨택해서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모니터링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남겨준 후기가 되겠고요. 결국 제 수업을 들었을 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준 학생들은 결국 원하는 성적을 얻어갔다라고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또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막연함이 조금 해소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외에도 어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